네, 다음으로는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배웠던 것들,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은 이제 지도 학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 학습의 예시가 대표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이 있었죠. 그리고 Unsupervised Learning은 비지도 학습이 되겠는데, 비지도 학습은 정답 데이터가 없이, 즉 모델의 출력 타겟 없이 데이터의 분포를 학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이해한다라고도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이 없이 데이터를 이해한다. 이게 목적이 되겠고, 그래서 이 Unsupervised Learning은 그냥 데이터 분포 자체 PX를 그냥 배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X를 모델로 배우면은 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그 PX 모델로부터 새로운 데이터 하나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생성 모델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GPT가 사용하는 원리랑 좀 다르기는 한데, GPT가 아닌 이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쓰는 원리, 걔가 이제 바로 이런 Unsupervised Learning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모델 자체를 PX를 배우도록 모델 자체가 입력 분포의 확률을 배우도록 해가지고 배운 이후에는 무작위로 샘플링을 하나 해서 표본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미지 생성 모델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의 아주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셋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셋은 사실 우리가 레이블, 즉 정답값은 인간이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초기의 정답값은 우리가 이 이미지가 뭐 사람인지 고양인지 개인지를 인간이 판별을 해서 일단 정답 데이터를 만들어 둬야지만 슈퍼바이즈 러닝을 학습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단점이 되겠는데요. 근데 비지도 학습,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이런 식으로 정답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의료 이미지 데이터에서 사실 의료 이미지 데이터의 정답 값을 얻으려면은 결국 뭐 이 이미지가 뭐 암인지 아닌지 폐렴인지 아닌지를 의사가 일일이 레이블링, 즉 이제 정답 값을 매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비용이 매우 많이 들 수 있는데요. 근데 비지도 학습을 사용을 하면은 물론 이제 슈퍼바이저 러닝이 했었던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은 못하겠지만 어떤 일반적으로 그냥 패턴을 배운다든지 이런 식의 것들을 레이블 없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지도 학습은 뭐 세상이 어떻게 더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예가 군집화 클러스터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집화는 샘플들을 비슷한 특성을 가진 그룹들로 묶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서관에서 책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것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어떤 고객 데이터에서 고객을 비슷한 구매 패턴을 보이는 고객끼리 묶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시로는 이제 일반적인 그 생성 모델도 비지도 학습 모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지도 학습의 종류 중에 하나인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은 이제 비슷한 입력 데이터들끼리, 즉 비슷한 샘플들끼리 이제 묶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샘플들을 묶어가지고 그 샘플들을 묶는 영역으로 분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슷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문제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를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문제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이 그림의 예시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대한 군집화 예시가 되겠고요. 왼쪽에 보이는 A 그래프는 아이리스 데이터의 꽃잎 특성, 페탈 랭스랑 페탈 위스를 스캐터 플롯으로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개의 점이 있겠죠. 그래서 X축은 페탈 랭스고요. Y축은 페탈 위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뭐 K-mins라는 그런 클러스터링 방법으로 클러스터링을 시켰을 때가 오른쪽에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눠줘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적당히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이게 실제 그 꽃의
클래스랑 일치하는지는 뭐 정답값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모릅니다. 대신 이제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 샘플들끼리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군집화 기법들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마케팅에서 이제 고객들을 비슷한 구매 패턴을 가진 그룹으로 막 묶는다든지, 혹은 이제 생물학 쪽에서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군집화해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유전자들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레이턴트를 찾는 것, 즉 이제 베리에이션의 요소를 찾는 것을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의 목표는 결국에 데이터의 차원을 줄여가지고 데이터의 본질을 포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의 차원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은 데이터의 변수의 개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개수를 줄여서 데이터의 본질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가정이 이제 결국에 우리가 관측하는 x라는 데이터가 이제 d 차원 변수가 d개일 때, 근데 얘는 사실은 어떤 z 차원이라는 게 z 차원이 있고 얘가 사실은 k개의 훨씬 더 작은 어떤 차원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때 k가 d보다 훨씬 작은 상황, t라는 차원의 숫자가 d보다 훨씬 더 작은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합니다. 약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얼굴 이미지, 이런 흑백 얼굴 이미지를 생각을 했을 때 흑백 얼굴 이미지가 해상도가 100 곱하기 100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때 변수의 개수는 이 픽셀이 각각 변수니까 변수의 개수는 10,000개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얘가 바로 우리가 관측하는 픽셀의 차원인 d 차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얼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얼굴의 특징의 개수, 예를 들어 나이라든지 머리 색깔이든지 눈 색깔이라든지 머리 모양, 그리고 뭐 턱의 모양, 이런 것들의 개수는 10,000개보다는 훨씬 더 적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레이턴트 팩터라고 부르고요. 레이턴트 팩트는 뭐 대략적으로 뭐 300개 정도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바로 이제 k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어떤 데이터는 사실 차원이 높지만 사실 그 높은 차원은 어느 낮은 차원에서 파생되어서 얘가 우리가 관측이 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러면은 결국에 이 관측된 차원으로부터 이 낮은 차원 레이턴트 팩터라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은 결국에 Z 차원을 X차원으로 매핑하는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즉 우리가 뭐 낮은 차원인 RK 차원을 RD 차원으로 매핑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팩터 어널리시스라고 부르는 모델이 있고요. 이 팩터 어널리시스는 그 뮤 값에다가 우리가 zn 곱하기 w를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w는 행렬이 되겠고요. w는 우리가 rd 곱하기 k 차원의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zn 차원의 즉 이제 rk 차원의 zn 벡터랑 곱해가지고 우리가 결국에 xn에 대한 확률 분포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해가지고 그 레이턴트 팩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해석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셋, 우리가 계속 봤었던 아이리스 데이터셋의 세 가지 특징, 세팔 랭스, 세팔 위스, 페탈 랭스만 뽑아가지고 얘를 이제 3D 공간에다가 점으로 샘플들을 각각 찍은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PCA라는 일종의 그 레이턴트 팩터를 찾아내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한 게 오른쪽에 있는 얘가 되겠습니다. 얘는 우리가 이제 2차원의 부분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3차원의 데이터를 2차원으로 바꿔가지고 팩터 어널시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PCA에 대해서는 이제 뒤쪽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 되겠고요. 아마 책에 한 7, 8장 정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A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그 선형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이제 SVD 개념을 사용을 해가지고 구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면서 이제 핵심적인 패턴을 잘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레이턴트를 찾는 기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했던 유전체, 유전자를 보는 학문에서는 이제 수많은 유전자 데이터를 몇 개의 주요 패턴으로 요약해서 질병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또한 이제 금융 데이터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경제 지표의 변동을 몇 개의 핵심 요인으로 설명할 때 이렇게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선형 확장과 변분 오토인코더, 그러니까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그 모델을 비선형 모델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그 모델을 비선형 모델로 확장을 시키고, 이 FZ에는 선형 모델이 아니라, 그러니까 WZ에 해당되는 선형 모델, 얘가 이제 선형 모델이었었죠. 네, 이 선형 모델이 아니라 Z를 입력으로 받는 비선형 모델, 뭐 예를 들어서 멀티 디멘셔널 리그레션이라든지 혹은 딥러닝 같은 것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를 입력으로 받아서 아웃풋을 내는 D차원의 아웃풋을 내는 얘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걔를 이제 다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었던 그 WZN이 그냥 이렇게 딥러닝 모델 혹은 뭐 멀티디멘셔널 리그레션 모델인 비선형 모델 같은 것들로 대체시킬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선형 모델의 대표적인 예가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라는 애입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는 생성 모델 중에 하나고요. 이미지 생성에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앞에서 봤었던 그 딥러닝 모델 중에 일종인데요. 딥러닝 생성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미지 생성하는 데 많이 쓰이고, 모델의 분포 자체를 배우는데, 분포를 어떻게 배우냐면은 잠재 분포, 레이턴트 피처라는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 레이턴트 피처라는 것을 찾는 것을 배우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된 차원, 즉 이미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레이턴트 피처를 찾아서 전체 분포를 이해하자라는 모델이 되겠고, 그렇게 분포를 찾은 이후에 레이턴트 피처에다가 무작위 값을 대입을 해서 가상의 샘플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상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곽광을 받고 있는 그런 학습 방법이 되겠고요. 사실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활용된 대표적인 예시가 GPT가 있겠죠. 그러니까 GPT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정답값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정답값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가상으로 정답값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정답값이 없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문제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 문제에 대한 정답값을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뭐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미지의 일부를 가립니다. 그래서 이 모델 보고, 어떤 모델 보고 이 가려진 부분을 예측해라 라고 이렇게 가상의 정답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는 원래는 정답값이 없는 그냥 이미지인데, 뭐 레이블링이 안 되어 있는 정답값이 없는 그냥 이미지인데 가상으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일정 부분을 가리고 얘를 예측해라 라는 문제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정답 데이터를 우리가 얘를 이제 떼어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정답값이 없는 데이터에서 문제를 가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의 정답값도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서 예측을 시키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은 슈퍼바이즈 러닝이지만 데이터의 특성에서는 정답값이 원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GPT 같은 경우가 우리가 원래 이제 텍스트로 존재하는 여러 개의 문장 중에서 일부분의 단어만 가립니다. 그래서 일부분의 단어를 가려서 학습을 시킬 때 그 GPT 모델이 이 가려진 단어 부분을 추정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다든지, 혹은 문장을 이제 첫 부분만 주고 뒤에 있는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라라고 이제 가상의 태스크, 가상의 업무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래 정답값이 없었는데, 원래 그냥 텍스트, 일반적인 텍스트는 정답값이 없죠. 근데 일부분을 잘라서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라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학습을 해서 정답값을 만들어서 슈퍼바이즈 러닝을 시키는 게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칼라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로부터 복구할 수 있다든지 혹은 그러니까 칼라 이미지 원래 칼라 이미지가 존재했을 때 걔를 흑백 이미지로 만드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흑백 이미지를 칼라 이미지로 만드는 그 모델을 학습시킨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텍스트에서 몇 개의 단어를 빼서 걔네들을 예측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게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기를 하면은 우리가 원래 x라는 것이 있을 때 이 x를 x1과 x2의 조합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때 x2를 입력으로 사용을 하고 x1을 출력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학습시킬 때 x2를 입력으로 받아서 이 모델이 x1을 예측을 하도록 이렇게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봤었던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칼라 이미지가 x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칼라 이미지를 흑백 이미지로 변환을 시켜서 얘가 이제 x2가 되겠고 칼라 이미지는 동시에 x이면서 x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 모델 보고 흑백 이미지를 주고 칼라 이미지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텍스트가 x면은 얘를 조각을 내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안 가려진 부분이 x1, 가려진 부분이 x1, 안 가려진 부분이 x2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x2 안 가려진 부분을 주고 마스크된 가려진 부분을 예측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지도 학습,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학습한 모델을 나중에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부르는 전위 학습을 통해서 다른 곳에 잘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시킨 특정 모델을 여러 가지 업무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퍼 러닝 전위 학습에 대해서는 뒤쪽 얘기에 더 자세히 아마 이제 교재 끝부분에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언슈퍼바이즈 러닝 방법들을 봤는데요. 앞서 본 뭐 클러스터링이라든지 이런 팩터 애널리시스 다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방법들인데 얘네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인 정답이 없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접근 방법은 밀도 추정, density estimatio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모델이 얼마나 잘 데이터의 분포를 추정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모델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걔를 로스로서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표현이 그대로 나오죠. 이제 D가 데이터셋이고 데이터셋의 칼디널리티, 즉 샘플의 개수 n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음의 로그 우도를 시그마를 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작을수록 우도가 라이클리후드가 더 큰 것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값이 작을수록 더 좋은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학습된 표현을 지도학습의 작업의 특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서 학습한 특징을 이미지 분류 작업에 한번 사용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 봤듯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고 얘를 나중에 분류 모델에 적용을 해봐서 얘가 얼마나 잘 분류를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된 모델로부터 학습을 한 이후에 모델로 샘플링을 했을 때 그 샘플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적은 양의 레이블된 데이터로도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목표로는 이제 샘플링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생성 모델을 만드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강화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화 학습은 결국에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과 함께 머신러닝의 세 가지 주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강화 학습은 사실 슈퍼바이즈 러닝과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강화 학습은 정답값이 없고 그 대신에 어떤 시스템이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값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지도학습을 하는 게 훨씬 더 결과값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정답값이 있는 데이터를 굳이 정답값이 없는 상태로 되돌려서 강화학습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예측을 훨씬 더 못할 때가 많고요. 정답값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냥 지도학습을 해버리고 그런 게 훨씬 더 예측을 더 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강화학습은 어떨 때 적용을 하냐면 그래서 정답값이 없는데 우리가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게임이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어 시스템이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된 데이터나 그거에 따른 정답값은 없지만 시스템 자체가 현재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 강화학습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에는 에이전트라는 게 있고요. 또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이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환경은 그 시스템이 출력하는 어떤 그 아웃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그 시스템 내에서 계속 동작을 해나가면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구조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수학적으로는 A는 파이 X라고 나타냅니다. 이때 파이는 함수고요. 파이는 어떤 함수고 F랑 똑같은 지도학습에서의 F랑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겠고 X는 상태, 스테이트, 즉 그 시스템이 출력해내는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A는 그 에이전트, 즉 모델이 할 수 있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액션을 출력하도록 만드는 함수 파이를 찾는 것이 이 reinforcement learning, 강화학습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둑판을 예로 들면은 바둑판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행렬이 x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둑판을 이제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어디에 흰 돌이 놓여 있고 어디에 검정 돌이 놓여 있는지 그 상태를 행렬로 나타냈을 때 그 행렬이 x가 될 수가 있고 그때 다음 수로 어디를 둬야 되는지도 마찬가지로 이 바둑판 형태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때 이 액션의 차원도 이런 행렬로 나타냈을 때 그때 이때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현재 바둑판의 형태가 이럴 때 다음 수로 무엇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파이라는 함수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에이전트 모델은 이제 보상과 벌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번 보상과 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때때로 보상과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상과 벌이 지도학습에서의 정답과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결국에 이 지도학습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정답값이 매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에만 정답값이 주어지고 그런 상태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게임이 될 수가 있겠죠. 게임은 우리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어떤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참 뒤에 그 게임이 이겼는지 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이제 강화학습을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화학습의 구체적인 예시는 결국에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스페이스 인베이더라는 게임이고요. 얘는 이제 우주선을 조정을 해가지고 상단에서 내려오는 외계인을 쏘아 맞추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때 X는 현재 이 게임 화면이 되겠고요. 그때 행동은 이 아래에 있는 얘를 왼쪽으로 옮기냐 오른쪽으로 옮기냐 이 행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동은 두 가지가 되겠고 이 X 차원은 이 픽셀로 이루어진 이 컴퓨터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워드, 보상은 게임 종료 했을 때의 점수가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얘는 물리 시뮬레이터에서 로봇을 조종 제어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이제 스테이트, 현재 상태는 로봇의 현재 자세, 즉 관절의 포지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절의 포지션이 이제 현재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속도 같은 것들이 이제 스테이트로 들어갑니다. 행동 액션은 이제 관절에 가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절에 얼마나 힘을 어느 방향으로 가해야 될지가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 리워드는 로봇이 안정적으로 서 있는지 혹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이것이 이제 리워드가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강화학습의 주요 챌린지, 도전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의 가장 큰 단점이자 도전 과제는 리워드가 때때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액션, 스테이트에 대한 액션을 취했을 때 바로 보상이 주어졌을 때는 그냥 지도학습을 취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액션을 취해도 그 액션에 대한 보상이 한참 뒤에 주어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마쳤을 때만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두 번째 도전은 우리가 어떤 액션이 결국에 리워드에 영향을 줬는지 알기가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둑을 예로 들었을 때 어느 수가 결국에 승리를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는지 이것을 알기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정보 소스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 시연을 통해서 지도학습을 추가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혹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초기 모델을 학습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의 알파고 버전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먼저 한 이후에 그 학습된 이후의 모델을 지도 학습으로 끝낸 모델 이후를 이제 강학습을 처리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둑 기사의 기보 데이터를 통해서 일단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강학습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점들을 해결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 그림은 이제 사실 얀 르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딥러닝 학자가 2016년에 뉴립스 컨퍼런스라는 데에서 설명을 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케이크의 비율을 사용해서 우리가 reinforcement learning, supervised learning과 unsupervised learning을 설명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제 지능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케이크라고 한다면은 비지도 학습은 이 초콜릿 스펀지 밑에 있는 단단한 부분이 되겠고요. 지도 학습은 이제 아이싱 부분, 즉 이제 여기 표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화 학습은 체리 부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근본을 배우는 것은 unsupervised learning이고, 이걸 통해서 어떤 표면적인 예측 문제를 하는 것은 supervised learning이고, 근데 거기에다가 체리를 올리는 어려운 것은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비율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강화학습과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의 마지막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에이전트 모델이 간헐적으로 받는 스칼라 리워드를 예측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정보량으로 보면은 각 샘플당 몇 비트 정도의 매우 작은 정보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학습의 경우에는 우리가 각 입력에 대해서 몇 개의 카테고리나 숫자를 예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의 경우에는 이제 샘플당 배워야 되는 정보가 10에서 1000비트 정도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에 관측된 부분으로부터 다른 모든 부분을 이제 예측하는 그런 업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 마치 퍼즐의 일부를 보고 전체 그림을 맞추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량으로는 샘플당 수백만 비트를 이제 처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학습한다라고 했을 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아웃풋 자체가 이미지 자체가 돼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웃풋 그 출력 데이터의 차원 자체가 뭐 몇십만, 몇백만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보를 샘플마다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